정말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는 증가율 데이터를 정말 잘 활용하죠. 증가율. 그렇죠. 그러니까 증가율 데이터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매 분기 10%씩 성장하면 성장률은 일정하잖아요. 그런 건 별거 없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도. 근데 어떤 거는 10, 20, 30 늘어나면 그건 굉장히 과하게 반응하죠. 한국 증시가 어떻다고 그랬죠? 한국은 순환적 사고가 필요한 시장이에요. 어떤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냐면 결국 증가율 데이터, 성장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고 어떤 데이터가 뭐 캐파 증설해서 성장률이 나오다 이러면 우리 증시는 그 순간 미쳐버려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누구나 알 수 없죠. 그거를 데이터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게 달라 보인다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확인된 뒤에는 한국 증시는 정말 기회가 없는 시장이에요.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도 기회가 없는 시장이에요. 모든 것이 좋아져 보이기 시작할 때 조심하기 시작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나빠져 있어서 더 최악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긍정적으로 돌리질 않으면 굉장히 그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자, 4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창밖으로 보이는 윤중로의 벚꽃이 정말 아쉽게도 한입 한입 낙화라고 하나요? 이렇게 꽃잎이 지고 있는 봄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주말에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반가운 게스트를 한번 소개해 드려야죠. 리서치계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리타이어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나 조직 내에서는 프로모션을 하셔서 더욱더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시장의 참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장을 더 관조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분과 동료들이 쓴 책을 소개하면서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테일 사업부문 대표를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도 어떻습니까? 윤센이라고 부르는 분이 더 많지 않아요? 저도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신주호 신센이 있는데 생타장이 아니고 그냥 이름처럼 하더라고요. 윤쌤 네, 어때요? 윤쌤. 하여튼 뭐 몇 개월 됐는데 그때 그 김프로님과 아침에 또 불러주셔가지고 다 새로운 일 맡았는데 만만치 않은데요.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김프로님이 왜요? 기업을 직접 경영하신다는 거 무슨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말로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훨씬 일이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 일 저 일 하니까 좀 고민이 더 커지고요. 자기 비즈니스를 해서 이제 회사의 손익을 챙겨야 되는 맞습니다. 대표가 되셨으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윤센과 동료들이 오랜만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하드한 책, 그러니까 정통 투자 서적을 하나 내셨어요.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이라는 앞에 디스플레이도 돼 있는데 이 책을 쓰셨는데 물론 뭐 이 책도 소개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시장 상황이라는 게 작년하고도 또 사뭇 다르고 또 이 시장을 보는 시각도 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안 빠진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더 강하게 랠리를 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작에 보면 한국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한국형이라고 말을 붙이신 거예요? 먼저 이 책을 뭐 소개한다를 떠나서 쓰게 된 배경이 이건데요. 제가 작년에 결국은 좀 많이 한계에 왔구나. 왜냐하면 주변을 봤더니 제 나이 또래 동료들이 많이 사라지고 굉장히 젊어지고 있고 또 저보다 훨씬 뛰어난 동료들이 이미 저보다 훨씬 아는 게 많은데 제가 떡하니 자리에 앉아 있긴 해가지고 이제 이 관두기 전에 뭘 해야 될까 했을 때 제가 그 동료들한테 나의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같이 책 하나 쓰자. 이게 그 책이고요. 근데 왜 쓰고 싶었냐가 바로 한국형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거든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책에서 배우면 바이 앤 홀드가 굉장히 우월한 전략으로 배웠는데 제가 이게 우리 시장을 이렇게 접해보면서 느꼈던 게 그것만 갖고 접근하기에는 매우 힘든 시장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시총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수출 경제고요. 수가 연동되는 거에 따라서 어쩔 때는 중국 수출이 위주가 돼서 뭐
그 소위 소재주가 됐다가 화장품주가 됐다가 막 또 그렇죠. IT가 됐다 미국.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증시 화랑의 그 매개는 거의 중국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어떤 미국식으로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좋은 기업을 발견해서 그냥 들고 가면 된다. 이게 잘 안 맞죠.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러면 이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아주 기본에 충실한 방식이 뭐냐면 바텀업으로 접근해서 그래도 좋은 기업을 찾아가자. 한국의 가치 투자가 굉장히 돈을 크게 버시는 분도 많대. 뭐 그런 접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치 투자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재무제표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막상 우리가 바텀업 어프로치, 저희 기업 분석 위주로 하다 보면 뭐 재무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남는 게 경영자예요 또. 그렇죠. 이게 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근데 그에 반해서 탑다운으로 우리 시장을 봤더니 굉장히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푹 빠집니다. 바이 더 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책에서 계속 강조한 거는 한국 증시는 바이 앤 홀드보다 바이 더 딥 전략이 잘 만든다는 거죠. 그 바이 더 딥이 나오고 그때 맞는 주도주가 또 자주 바뀝니다. 우리. 왜냐하면 수출이 대상품목이 바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잘 주도를 사서 해야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다. 결론은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우리 김프로님과 오랜 인연이 있지만 가끔 오늘 아침에도 이런 질문이 왔었어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니까 댓글을 보시고 나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더라고요. 아니 뭐 장을 좋게 보시는 건 알겠는데 요지는 지금 앞으로 경기도 안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이런 게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첫째, 제가 정답은 모릅니다가 첫 번째 답변이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2021년 3, 4월에 제가 그때도 아마 3%도 갔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너무 미래가 밝아 보이고 실적이 좋아서 뭐 10만 전자 간다고 하고 수출 증가율이 50%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매크로 필요 없어. 기업만 보면 돼. 바이 앤 홀드만 해야 돼. 그런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 그런 주식을 사는 게 맞았을까요? 이런 반문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뭔가 매크로가 불안정해 보이고 여러 가지 위험령이 커 보일 때 한국 주식은 놀랍게도 한국형을 붙인 이유는 그럴 때 주식을 사면 기회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에 제가 3% 갔을 때 얘기했던 그림인데 $1 환율이 1,440원 갔을 때 맞아요. 그럴 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좀 다르죠. 미국은 환율이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자국의 위주 환율이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환율도 중요하고 환율과 연동된 그리고 환율이 좀 개선되면 유동성과 관련되고 그리고 수출 증가와 관련되고 이러한 지표들의 추이를 미리미리 우리가 캐치하는 연습을 하면 우리 증시에서는 그래야 그나마 생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이 책에 담고 싶었던 거는 좀 조심스럽지만 너무나 뭐 외국에서 이렇게 말했다. 뭐 워렌 버핏 얘기하고 우리가 피터 린치 얘기하지만 하여튼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이러한 매크로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동료들이랑 오랫동안 해왔던 데이터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만든 책입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우리나라에서 투자도 간헐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뭐 썩 퍼포먼스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사실 워렌 버핏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워렌 버핏의 말 중에 이런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책에서도 인용했는데 워렌 버핏이 했던 말 중에서 결국 우리가 비관론을 사랑할 필요는 없는데 비관론이 주는 가격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굉장히 그게 극단적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위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올라요 또. 예를 들어 코로나 직후에 코스닥이 전 세계 상승 2위하거든요. 2020년. 그것만 그러니까 그럴 때만 잘 모멘텀을 찾고 그리고 나서는 별 재미없는 게 한국 시장의 특징이에요. 아까 첫 질문에 따라서 너무 좀 확산된 느낌은 있지만 여하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가 시장은 굉장히 극단적 상황이 많이 나오고 한국 증시는 그에 따라서 행동을 조절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에서 실수하는 습관이 있죠. 고점에서 더 사고 저점에서 파는 실수를 하는데 한국 증시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 관통하는 주제를 1장에 제가 썼는데 가끔 아마 김프로님한테도 제가 뭐 3%에서 자주 강조했던 거죠. 뭐 트레일링 PBR 그려놓고 순환론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배경이 그렇죠.
한국에서는 좀 그러한 접근법이 더 유효하다. 미국은 잘 보시면 직선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애플, 뭐 아마존 사서 평생 들고 가면 된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한국형 가치투자라고. 네. 받으셨죠? 아, 받았죠. 네? 최진철 대표하고 그래서 웃었었어요. 같이 한국 보내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책 소개를 해서 이제 저도 책을 한 권 얻었는데,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커피는 못 받았네, 보니까. 저도 안 줬는데 책만 보냈던데. 아, 그래요? 네. 어떤 분은 커피도 보내셨던데. 근데 어쨌든 그 한국형 그 가치투자라는 건 사실 전형적인 바텀업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이 책은 전략가 출신이시니까 네.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이래요. 굉장히 상반되는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회사.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최진철 대표님 책을 아주 네. 즐겁게 읽었어요. 네. 그 책 초반에 네. 순환론적 사고라는 문장도 있더라고요. 그 7가지인가 뭐 그거 네, 거기에 들어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탑다운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좀 주가 기본적 그러니까 바텀업으로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시장 전체가. 그럴 때 매크로를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2021년 3, 4, 5월 달이죠. 그때 네. 와가지고 매크로 얘기하면 다들 이상하게 봤어요. 네. 반대로 바닥에 아주 극명한 징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뭘까요? 매크로 얘기만 합니다. 바닥에서는. 그럼 그때는 바텀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자꾸 뭐 당신은 탑다운이니까 가장 최고의 방식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네. 바텀업이에요. 좋은 기업을 발견해서 내가 평생 그 기업의 주인이 되려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근데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비유를 많이 듭니다. 네. 여기 거래소 뭐 바로 회사 옆이잖아요. 네. 거래소에 한번 촬영차 갔더니 1998년 썸데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전광판이 멈춰 있어요. 저도 가서 보면 와, 제가 그거 보고 소름 끼치더라고. 종금사 다 없어져 있고, 저 보셨고요. 네, 은행도 대부분 다 맞습니다. 없어졌고, 건설회사 대부분 많이 없어졌고, 하물며 그 안에 있던 그죠? 대우자 들어간 다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삼성전자는 몇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또 극명한 거죠. 그 몇만 원이라는 게 지금 6만 원 그게 아니고 50분의 1 가격에 거래될 때, 그러니까 50분의 1이 아니라 50배의 액면가로 거래될 때 몇만 원이었던 삼성전자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그때 택한 사람들은 100배 이상의 수익이 난 거고, 100배 가까이 수익이 난 거고, 그때 종금사, 건설사, 대우자 들어가는 걸 택한 사람들은 휴지 조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고르면 된다. 맞는 말이니까요. 근데 그게 참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뛰어나고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 해야 되고,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멋진 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완전히 부합되는 세계가 왔을 때 편해요. 이래서 이런 이유로 X에 Y는 FX에서 X에 들어가는 게 이것 때문에 Y 주가는 빠진다. 주가는 올라간다.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저희 직선적 사고거든요. 그렇죠.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하고 선명해 보입니다. 네. 근데 주식시장은 참 그게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게 선명해 보일 때는 그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뭘 강조했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나름대로 챕터 1에서 그걸 풀어내려고 매우 노력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물리면서 사야가 되는 가격이 있고 일정 부분 일단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처럼 요 구간과 요 구간을 얼마나 깊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회복되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는 좀 더 올라가더라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주변에 큰 돈을 버신 분한테 처음 들었었고요. 근데 그 거의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물려도 사는 구간이야. 살짝 물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거 감내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그 이른바 주식으로 자손가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애널리스트로서 이걸 어떻게 녹일까를 고민하다가 감히 조심스럽지만 제가 나름 뭐 3프로든 여러 가지 개인 투자자분을 만나는 자리에서 뭐 잠깐 욕들은 먹지만 그래도 시장을 잘 부합해 왔다고 감히 자부하는데 그러셨죠. 그 이유는 결국 주식은 논리적으로 완벽한 세계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갖다가 왜 전략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전략이라는 게 뭐죠? 저기
뭐 우리 김프로님은 워낙 하여튼 장교 출신이신데 저 같은 사람은 다른데 장교나 장군이 하는 게 전략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전술도 아니고 작전을 하죠. 그렇죠. 작전하죠. 그러니까 주시장 작전 말고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이 돌격 앞으로 만약 잘못된 전략으로 적군이 막 무기가 강할 때 돌격 앞으로 하면 다 죽는 거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황을 좀 판단해서 이때는 수비하고 이때는 공격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비유를 따지자면 제가 저희 동료들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것을 안에서 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다시피 김현준이 산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번에 굉장히 와닿았던 말이 제가 우리 집 바로 옆에 경복궁인데 경복궁은 영 재미가 없어요. 몸이 건조하고 창경궁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쪽 길은. 근데 경복궁도요. 잘 보시면 어쩔 때면 되게 풍광과 어울려서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 왜 유럽엔 저렇게 멋진 건물이 있는데 건물 자체로 완벽한데 우리는 정말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풍광과 같이 봐야 되는데 꼭 그 느낌인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자연과 같이 봐야 돼요. 우리나라 정신은 주변과 어떤 그런 거를 같이 어울러서 보면서 판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마트업을 하시는 분들 탑다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목들 시크릿카를 한다면 굉장히 소재 가격이 한군 원자재 시장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네. 또 기업 이익의 변동 속도가 어떤 강도가 세다 보니까 퀀트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도용되고요. 하여튼 다양한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건물을 안에서 보면 건물이 바텀업은 이런 거거든요. 건물 안에서 봤더니 굉장히 안에 난방도 잘 돼 있고 이거 잘 보이죠. 좋아 보여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 건물이 단단한데 밖에서 좀 떨어져서 봐야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업 하나만 보는 것보다 주변을 아우르는 습관을 가지면 매우 한국 증시는 유리하다는 거를 이거는 어느 정도 강조드리면 될까요? 저는 이건 아주 확신에 차서 말씀드립니다. 한국 증시에서 그게 안 되면 사실 어우러짐을 이해 못하면 항상 뒷북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는데 사후적 오답 노트만 작성하는 습관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국 증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 데이터, 현상 어떤 걸 꼽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 여러 명이 같이 쓰다 보니까 막 중복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책이 원래 훨씬 더 두꺼웠어요. 출판사에서 난색을 표명했죠. 지금도 좀 두꺼워요. 이거 한 200페이지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자른 게 뭐냐면 처음 저도 쓴 것도 굉장히 길었어요. 제가 쓴 게. 저는 순환능력 사고를 썼었겠죠. 알고 봤더니 우리 신중호 센터장 쓴 거랑 데이터가 거의 비슷해요. 그럼 신중호 센터장이 본 데이터에 또 최강의 이기턴스가 본 데이터도 비슷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정다운 컨트롤.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데이터예요.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건 연준에서 대충 만드는 건데. 그렇게들 다 이해하시죠. 이게 제가 김프로님과도 이 책 얘기 이런 데이터 직접 얘기한 적 없으니까 사실 3% 보시면 제일 많이 보여준 그림이 트레일링 PBR이랑 글로벌 유동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 연준이 금리를 쬐면 커티를 하면 이게 줄고 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각국의 M2 증가율들이 어쩌면 그걸 합계를 낸 거예요. 그렇죠. 미국, 영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스위스, 한국이 들어가 있고요. 중국이 들어가 있고 브라질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희한해. 우리나라는 글로벌에 연동되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이 좀 변화가 생기면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변화가 생겨요. 대표적인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시고 자료를 한번 뒤져보세요. 반도체 자료를. 반도체 자료를 딱 여시면 다들 글로벌 유동성 프록시와 반도체 시총을 같이 그려놔요. 그럼 많은 분들은 오해하세요. 무슨 외국인이 사야 오른다는 얘기냐 이렇게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글로벌 유동성은 여기서 바로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관통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건데 결국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율 데이터로 봐야 돼요. 항상 그렇죠. 이걸 빼먹었는데 항상 절대 데이터보다는 얼마나 늘어나냐 줄어드냐 감소하는 속도가 줄어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유동성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에 저점을 쳤거든요. 11월이면 확인이 됐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리고 나서부터는 삐질삐질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후적으로 해설을 붙이겠죠. 뭐 중국이 유동성을 풀어서 그렇다고 나중에 알게 되는데 데이터로 집계한 거는 원래 블룸버그에 있거든요.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돌면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봐야 되는 데이터가 뭐냐면 뭐 매일 기사화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데이터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수출과 무역 수지예요. 글쎄요. 다른 말로 하면 수출은 우리의 기업의 매출이고 무역 수지는 이익이고 수입은 어쩌면 원가겠죠. 우리 수출 증가율이 1월 달에 정말 끔찍했었고요. 그러니까요. 2월 달에 한 자릿수로 줄었다가 2월 달에 한 자릿수로 줄었다가 3월 달에 다시 늘어났어요. 근데 글로벌 유동성과 궤적을 같이 그려놓고 보면 유동성이 작년 10월에 딱 돌아서면서 좀 나아지다가 최근에 다시 약간 또 꺾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글로벌 유동성이 돌았으면 멀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도 돌아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다들 정말 그러냐 하시는데 생각보다 상관도가 매우 높이 시차를 두고 그럼 이때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글로벌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급하게 내려오다가 아직 바닥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정도라면 주가가 빠져 있을 때 여기서 사도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작년 10월이었고 올해 초에 보면 수출 증가율이 내려오니까 바닥을 잡아가고 있고 보통 수출 증가율 바닥이 나오면 3, 4개월 뒤가 되면 매출 증가율 바닥이 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이런 퍼즐의 키를 잡고 있는 게 하나가 나옵니다. 섹터가. 반도체라는 거예요. 예. 글로벌 유동성이 살면 항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반도체가 돌았었어요. 요즘에 반도체 장비 업체 뭐 이런 데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적자가 나올 거, 실적 숫자가 나올 거니까 이제 불안하고 오직 돈이 없으면 하이닉스는 벌써 자금 조달 발표하고 이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담보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렇게 어려운가? 작년에 성과급잔치하고 재작년인가요? 성과급잔치. 그것까지 얘기한 그런데 반도체 우리 담당자랑 얘기를 해보면 그 정도 상황이에요. 근데 놀라운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남대종 의원이 빅베이라고 하는데 정말 반도체 1년 반 동안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던 친구예요. 최근에 바이로 돌았죠. 한 달 됐죠, 저희가 지금. 원래 반도체 학서 처음 말씀한 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 친구가 우리가 보는 같이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러한 소위 글로벌 유동성과 매출과 수출이 연결된다는 이 고리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어떤 데이터를 보냐고 했을 때 항상 이걸 먼저 추적을 하죠. 그래서 매달 어떨까 이거 보는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만약 그걸 연동해서 저 시장을 해석한다면 보통 이런 국면이 오고 나면 시장은 굉장히 그 당시에 부각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턴 어라운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참 제가 업계에서 아까 처음에 이 책 쓴 배경이 주변에 아시던 분들이 많이 사라져서 그랬다 그랬는데 어쩌면 그분들과 공유했던 그림 중에 하나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던 주식시장이 돌아섰거든요. 그게 결국 턴어라운드 장세의 시발점이고 보통 그렇게 되면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섹터가 확 움직입니다. 흑전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이 오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1월에 올해를 상고하고를 얘기했다. 상고하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 상반기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올 얘기는 선 하나 거놓고서 2,500은 뭐 한 개야, 뭐 이런 또해서 2,600이 한 개야,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밑에서 움직이는 소위 우리 같은 탑다운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연준이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을 한국형에서 바라봐야 하는 탑다운 데이터는 돌고 있다는 거죠. 그 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 책은 어쩌면 여러 가지 탑다운 관련 책들이 있지만 그건 미국 지표 해설하는 책이고 예를 들어 우리 김프로님이 채권을 굉장히 박식하시잖아요. 근데 약간 채권 베이스의 얘기들이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주식쟁이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경제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되고 우리가 원자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녹아냈는데 그거에 따른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시장은 굉장히 단단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상고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고민이 됐던 시기가 좀 있었어요, 사실. 오랜만에 뵀으니까 말씀드리면 한 달 전쯤인데 아차 싶은 거예요. 나와서 한 달 전쯤에 어떤 시그널이 어떤 것 때문에 연준이 그래도 한 6% 넘게 올릴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니까 아찔하더라고요. 그거는. 왜냐면 작년에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미국이 금리 올릴지 몰랐죠. 그렇죠. 근데 정말 주식시장에 비해 채권시장은 박살났던 겁니다. 정말 채권시장은 정말 수익률이 급등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잠깐 했는데 전 오히려 최근에 뭐 이것 때문에 유동성이 풀린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6% 넘어가는 그런 거는 이번에 SVB 사태로 인해 가지고 물 건너갔다. 물 건너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이후에 시장이 탄력을 받을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이태리 왔지만 가끔 방송을 나가서 그 얘기를 자주 해요. 네.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뭐 상당히 안 좋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 사람 매크로 아니야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글로벌 유동성에 연동되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작년에 정말 오히려 연초에 미국이 야 이거는 통제 안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있다가 항상 어떤 계기가 있거든요. 계기가 딱 나왔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하지만 누가 답을 해주고 있는 거냐면 시장이 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 적자가 가장 큰 반도체가 반등을 하지 않나? 그리고 조금이라도 성장이 좀 보이는 곳은 굉장히 투기적 수요가 몰리지 않나? 네. 뭐 이런, 그리고 심지어 이럴 수도 있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연말까지 놓고 본다면 1분기에 적자 나오고 막 이러는데 하반기에 확 좋아지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지금은 다들 반신반의하지만 그렇죠. 항공주도 그럴 수 있죠. 케미칼 주식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적자였다 돌아서는 것들은 굉장히 탄력적인 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반도체가 시작을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아까 첫 질문에 따른 부가적인 답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미국식의 어떤 경제 지표 접근만 갖고는 우리가 설명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뭐 아주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랑 같이 쓴 동료들이 신입사원 때 저를 만나서 저를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저와 같이 한 친구들이에요. 팀워크가 좋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만든 데이터를 책을 보시면 딴 곳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책에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뭘 말씀드린 거냐면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미국의 GDP 넓고 이거 얘기해서 별로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미국의 여러 가지 서베이 지표들을 어색해하는 건지 또 하나 우리나라 데이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증가율 데이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 증가율, 전분기 대비 증가율, 이 증가 속도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그거의 극단값인 것이 결국은 이번에 흑자 전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이런 걸 강조드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 근데 이제 여하튼 리서치 센터도 정보를 만들고 정보를 해석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또 한 가지 우리 투자자들의 과제라는 게 그 많은 정보들이 또 예전에 비해서 사실 3프로TV를 비롯해서 디지털 콘텐츠가 이렇게 크게 흥행이 되면서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맞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보가. 근데 그 정보를 어떻게 선별해내고 그거를 나의 투자 수익률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 그렇죠. 예전에 정보만 있으면 됐는데 왜냐하면 정보가 없는 시대였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정보가 차고 넘치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진 거죠. 여기서 어떻게 선별할 거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시대에 정말 보셨어요. 월스트리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월스트리트. 보셨죠? 80년에 나온. 네. 그럼 개코라는 어떤 그렇죠. 큰 손이 있고. 마이클 더글라스. 그렇죠. 네. 개코가 이제 처음에 거기 버드폭스라는 브로커가 만나러 가요. 그래서 비서를 꼬셔가지고 뭐 좋아하냐 해서 간신 시간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전 그 장면을 못 잊어요. 왜냐면 한 100번은 본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왜냐면 거기서 오는 버드폭스가 이제 말을 해요. 그 개코한테. 내가 뭐 무슨 정보를 해갖고 뭐 기업을 분석하고 막 얘기를 해요. 개코가 딱 계속 이릅니다. It's a dog. 그래요. 난 그게 무슨 용어인 줄 몰랐어요. 월가의 용어더라고. 이거는 그냥 강아지네. 그냥 여기서 덕은 수익률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기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It's a dog. 계속 It's a dog. 그래. 마지막에 얘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 시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가 노조위원장으로 있었던 블루스타 항공사를 갖고 얘기를 해요. 예. 내부 정보를 갖고 얘기한 거죠. 맞아요. 첫 번째, 뭘 말씀드린 거냐면 내부 정보를 알고 있으면 돈을 법니다. 아니 아주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근데 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처음 받을 때 이게 엄청난 정보인 줄 알고 듣을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들었을 때는 그게 그러한 정보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걸. 왜냐하면 사실 이 시장에서는 원래 고급 정보라는 거는 원래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소수만의 리그여야 되거든요. 원래 안 알려주는 게 그런 정보예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정보,
주식시장만 특이하게 우리가 그냥 너 하는 건 다 반영돼 있어. 아니,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이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처음에는 동일하게 소수시장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정보력이 떨어지는 사람까지 반드시 전달됩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모르는 정보는 큰 돈이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걸 가질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는 전제를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뭐 카더라 이런 거는 피해야 되고요. 특히 팬덤 추종하는 무리와는 굉장히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하다고 전염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내가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에게 확산되는 게 아니라 수렴되는 정보. 수렴되는 걸 누가 하는 거냐면 저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김프로님이랑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야, 이 음식이 너무 맛있는데 이게 잘 팔려. 예를 들어 그 식당의 가치가 어디서도 보고 친문에서 또 확인돼요. 그 식당이 잘 괜찮은 식당이라는 거. 뭐 그렇게 모아져서 좋은 식당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좋은 사례는 결국 그런 것들이 나에게 들어온 정보가 나에 의해서 수렴되는 느낌을 받을 때. 그게 그나마 내가 자각하고 내가 행동할 그쵸. 정도의 동인이 있는 케이스여야지 정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면 맞아요. 뭐 예를 들어 누군가 말해가지고 뭐 이게 뭐 어떻게 된다 이거는. 아니 근데 그거 사실은 뭐 A 정보원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나에게 정보를 준 그 B 정보를 준 분의 어떤 신뢰도에도 그럼요. 차이가 있어요. 경험적으로 보면 B는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하더라. 그렇죠. 혹은 A는 야 저번에도 맞았는데 막 이런 경우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도 한 30년 가까이 정보를 받고 그것을 제가 활용해서 무슨 투자를 꽤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내가 완벽하게 동의가 됐는데 또 내 경험이 그것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어떤 승률의 확신 같은 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참 그게 있으면 좋죠. 예를 들어 김프로님이 이 정도 비즈니스 이궈내실 때 건다면 그 촉이 몇 번 오시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 촉이 그럼 어떻게 해야 길러지냐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내가 저 정보가 무조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촉이 안 올 거고요. 내가 끝없이 뭔가 그걸 검증하고 분류하고 이런 작업이 되는 사람한테는 그게 이게 나한테 수렴되는 정보야 판단할 수 있어. 이걸 갖다 뭐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정보는 좋고 이 정보는 나쁘다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별거 아닌 정보가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 정보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계절과 순환적 사이클이 한국 증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는 증가율 데이터를 정말 잘 활용하죠. 증가율. 그렇죠. 그러니까 증가율 데이터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매 분기 뭐 10%씩 성장하면 성장률은 일정하잖아요. 그런 건 별거 없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도. 근데 어떤 거는 10, 20, 30 늘어나면 그건 굉장히 과하게 반응하죠. 한국 증시가 어떻다고 그랬죠? 한국은 순환적 사고가 필요한 시장이에요. 어떤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냐면 결국 증가율 데이터, 성장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고 어떤 데이터가 뭐 캐파 증설해서 성장률이 나오다 이러면 우리 증시는 그 순간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 이거를 단순하게 뭐 테마냐 이런 걸 생각하시지 말고 한국 증시의 데이터를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하나 주의해야 돼. 좋은 면이 있는 거 반면에 굉장히 위험한 면도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모멘텀이라는 게 눈썰 매장 같은 거 보면은 확 빨리 내려 슉 느려지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그게 바뀌어요. 아니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옛날에 뭐 산성 NS라고 기억나십니까? 마스크팩. 그때 중국 사람 다 씌운다. 우리가서 저도 그때 뭐 맨날 뭐 그 화장품 애널리스트 산성 NS 쓴 애널리스트는 맞아요. 몸값이 푹 뛰고 뭐 그런 것만 있었나요? 뭐 한국은 그러니까 이런 특징. 아주 옛날에 그거 생각나요? 뭐 냉각캔. 그렇죠. 선도전기. 그거 알면 안 되는데 저거. 진짜. 그거 한강에서 시연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널리스트가 버스 타고 다고 그거 출발했다고 막 상한가 치고 그렇죠. 있다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아세요? 한국형에서는 그러한 증가율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야지 이걸 막연하게 그냥 성장주와 가치주 뭐 이런 논쟁 이렇게 접근하면
보통 이렇게 돼요. 그런 거 나오면 무조건 저거는 테마주야 이렇게 돼버리는데 사실 우리 증시의 고유한 데이터 해석하는 정보를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한 어쩌면 해석 중에 하나예요. 성장률 데이터가.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뭐 누구나 알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가치주를 하든 뭘 하든 참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증시에서는 방법은 어떻게 되든 간에 사실 성공한 소수의 특징을 굳이 하나로 묶는다면 굉장히 개성이 강한 사람들만 강한 사람만 살아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드리냐면 우리 증시에서 이제 자꾸 저도 뭐 어떤 사람은 뭐 기울점 분석이 좋다, 어떤 퀀트가 답이다 막 이러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들을 아울러 가지고 자신만이 좀 독특한 사람들이 세계가 돼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정보를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이 책에서 강조했던 건 이거예요. 그것들을 아주 완벽하게 자기만이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라는 점 때문에 그 나머지 다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나머지 다수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고 네. 그냥 순환적 사고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뭐 이 책에서 비법이 담겨 있지 않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장에서 비법을 안 하더라도 소위 공격 앞으로 할 시간에 투자를 하고 수비해야 될 시간에 좀 수익만 해도 우리 시장 수익률을 꽤 많이 낼 수 있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여러 번 기회가 오고 또 한 번 기회를 실현할 기회도 오는 그래서 이걸 좀 활용했으면 하는 의미로 지금 공격해야 될 때네요. 참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도 오늘 아침에 방금 방송 오기 전에 아침에 회의를 끝나고 왔는데 이제 뭐 아직도 이제 자주는 안 나가지만 뭐 유튜브에 한번 나갔었는데 대략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 증권사에 결국은 뭐 증권사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주식 사라고 한다. 사실 그거 보면서 나쁘지 않은데 상황이야 지금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좀 얘기 좀 해봐요. 어차피 리서치 센터는 아니니까 증권사 리서치가 진짜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도 요즘에 정말 제가 이게 그럴 힘 좀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솔직히 증권회사 임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솔직하게 아니 예고된 질문도 아니고 내가 하도 요즘에 그런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나 제약 조건이 많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증권사 치고 뭐 애널리스트는 뭐 주식 투자도 못하더라. 주식이라도 했다가 큰일 나는 거고요. 정말 일이 많아요.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아니 그게 아니고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는 기관만을 위해서 일한다. 개인을 희생시킨다. 더서 기관이 옛날만큼 크지가 않고요. 다 패시브화 돼 있고 누가 그렇게 해요. 시작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 얼마 전에 뭐 우리 윤 대표도 아시고 저도 아는 업계 후배예요. 그 센터장은 아니고 모 증권회사의 그것도 큰 은행계 증권회사의 부장인데 그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 자기네 리서치 센터의 버짓이 100이면 법인 영업,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를 상대하는 법인 영업에서 내는 버짓이 6%래요. 대형사는 그렇고요. 대형사인데 전체 자기네 인건비가 100이면은 6%만 법인 영업에서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이베스트도 우리가 32%네요. 32%네요. 그러면 6%를 제외하고 그럼 94%는 뭐를 위해서 일하냐? 법인 영업이 담당하는 기관 투자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부분이 은행 계열사니까 여긴 더하겠지만 리테일의 PB나 뭐 이런 쪽을 위해서 일하게 돼 있잖아요. 왜냐면 버짓을 여기서 주니까. 저희도 아니면 IB를 위해서 일하거나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저희도 많이 내고. 근데 왜 그런 오해를 계속 받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은 모르는 정보를 갖고 같이 뭐 이런 말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만의. 근데 그런 게 옛날에는 혹시 조금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그러기에는 규제 조건이 너무 강하고요. 또 하나 그 정도 힘이 없습니다.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리포트를 썼다 그러면 기관 투자한테 먼저 줘요? 무슨 잡혀갈 얘기 하세요 지금. 아니, 다 동시에 공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계속 리서치에 문제됐던 것들은 그걸 미리 알려주거나 자료 나간다 알려주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거는 다 체질화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리서치라는 곳이, 그러니까 많은 오해하시지 마셔야 되는 게, 여기에 이제 다른 것도 오해가 또 하나 들어가는데, 리서치에서 바이 의견을 줬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 가격이 뭐
뭐 사라고 했다 이런 얘기 아니라 굉장히 의견이 뉘앙스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리서치 자료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그 안에 담긴 데이터예요. 사실 자료를 작성하는 데서 가장 저는 지금도 리서치 자료를 많이 봅니다. 오히려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타사 자료를 많이 보게 됐으니까. 근데 전 타사 자료의 의견을 많이 보진 않아요. 저는 데이터 얼마나 좋은 비싼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럼 저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많이 봤는데 그런 데이터들 근데 그 데이터에 근거한 그 애널리스트의 결론은 오히려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이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걸 보면서 그래? 이 정도 상까지 왔어? 근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그 문제 제기도 사뭇 일리가 있어 보일 때가 있는 게 그렇게 많이 빠지는 주식들을 놔두고도 매도 추천을 안 하니까. 그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어. 이거는 어쩌면 우리 관행이 잘못된 거죠. 근데 매도 예를 들어서 근데 예를 한번 반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인체했었는데 우리 처음에 BNK였나요? 카카오뱅크 좀 부정적 얘기 달았다가 그냥 매도 당하고 자료 내렸어요. 그 2020년도인가요? 그렇죠. 아니 그거 감당 못하는. 그러니까 좋다니 묻어가는데 좀 정말 홀드만 낮춰도 난리가 나는 기관보다 개인들이 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핑계 제가 떠났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생각보다 운신의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쩔 때는 좀 의견이 두리뭉실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리서치 베이스 투자는 매우 유용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자료에 담긴 다양한 데이터예요. 어쩌면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은 가끔 그 데이터가 굉장히 좀 부실한 것들이 꽤 보여서 그럴 때는 퀄리티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지적해야죠. 그거는 어쩌면 최근에 좀 약간 우리의 문제점 중에 하나지만 그 나머지 어떤 의견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근데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증권회사의 리서치가 또 거의 동일한 시기에 발표가 되는데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사실 논쟁이 붙는 경우에 제가 방송에서도 이거 우리나라 증시 주변이 참 많이 발전했네요. 어떤 회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회사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사실 예전에 그런 경우도 없어요. 목표 주가가 대동소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게 디지털 콘텐츠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우리 윤 대표님 같은 분들이 좀 솔직담백하게 얘기해 주는 케이스에는 그런 게 반영이 되는데 텍스트로 나오는 거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오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아까 첫 질문, 처음에 의도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드리면 기관의 영향력이 정말 컸던 시절이 있어요. 증권사 수익 구조 보면 옛날 한투대투가 먹여 살리고 옛날 기관이 법인부가 이거였어요. 저 신입사원 때도 그랬습니다. 그 시절에는 어쩌면 정말 그때는 기관 투자가들이 정말 갑 오브 갑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그 시절이 아닙니다. 아까 첫 질문에 그런 의심이 되려면 우리는 결국 아까 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도 그 답변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결국 어디에 굉장히 강한 주도권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데 지금 시장에서 주도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수가 돼버렸어요. 불특정한 다수.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이번에 약간 다른 경우지만 우리가 SBB 사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옛날로 치면 저렇게 하루아침에 저게 예금이 저렇게 나가가지고 저런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생각한다면 리서치의 어떤 자료가 엄청나게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되고 있는 걱정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저도 리서치 정리하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강조드리자면 사실 이러한 정보들도 전에는 우리끼리 공유하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서평에 그런 분들 많이 평을 해주셨는데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예전에 이제 3%나 저희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정말 그냥 그렇죠. 맨날 전에는 성급기 놀이밖에 더 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는
우리 부장님이 저한테 항상 제 대입 때잖아요. 김 대리 왜 장 끝나는데 사무실에 있나?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정보회의 가시고 막 그랬어요. 빨리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관계. 그렇죠. 왜냐하면 정보가 아주 지엽적으로 편제돼서 흐르니까 그 정보의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면은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게 20년, 30년 전 얘기인데 요즘에 사람 만나러 다닌다 그러면 오히려 뭐라 그럴걸요? 뭐 그러니까, 이상한 거 막 유통하고 그러냐고.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정보회의 같은 것도 많았고. 그 찻집 뭡니까? 카페 그쵸. 점심시간 커피.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시장이 열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대강 이해하고서 말 훈수 두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제가 놀란 거는 그래도 이런 거죠. 최근에 퀀트 관련 책들도 상당히 우리나라식의 우리나라의 방식에 맞게끔 적용된 책들도 나오고 있고 또 하여튼 과거에 비한다면 그래도 자기의 언어로 쓴 책들이 매우 늘어나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아까 언급하셨던 최준철 대표의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도 보시면 케이스 스타디가 굉장히 정교하게 그렇죠.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이런 거였죠. 맨날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그냥 뭐 외국의 어떤 매크로 책 한 권 번역해 있으면 그게 단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적용해 봤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거를 정리하게 될 수 있듯이 우리까지 이 시대였고 아마도 한 4, 5년 있으면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기관 훨씬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모여가지고 집단화되고 훨씬 더 정교한 투자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좀 받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가끔이지만 굉장히 젊은 친구들 중에서 저한테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가끔 놀라울 때가 있어요. 왜 놀랍냐면 질문의 강도가 옛날에는 뭐가 좋아 보여 뭐 이런 거였다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했던 말에 대한 반론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시장은 점점 더 효율적 시장을 가고 있는데 그거를 어쩌면 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거인가에 대해서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제가 사실은 우리 회사 이제 비즈니스 일환으로 이제 은행에 계신 PB분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이 투자자들과 이 고객들과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왜냐하면 이제 거리감을 느끼잖아요. 3년 동안 비대면 그것도 있고 뭐 일종의 뭐 금융사고들도 큰 것들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갔더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PB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옛날에는 은행 PB들이나 은행 CEO들 얘기를 하면 그냥 100% 받아들였거든요. 그럴 거예요. 요즘엔 그거 아닌 거 아니에요? 3% 보니까 뭐 윤쌤이 그런 얘기 하던데 그거 좀 안 맞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곤해졌다고 저한테 좀 블레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좋은 의미로. 근데 실제로 주식시장도 개인과 기관 투자가 혹은 애널리스트와 내부자 이런 구성에 관해 혹시 개인은 계속 소외돼 왔거든요. 근데 개인이 주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IR도 바뀌어야 돼요. 제가 볼 때 기관 투자가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컨퍼런스 콜 돌릴 필요가 없거든요. 오픈된 공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관 투자가들에게 주는 만큼의 속보성을 다 공유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게 되려면 사실 이 책에서도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우리 증시에서 왜 우리 증시가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는 잘 안 맞았던 전략 중에 바이 앤 홀드 전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시가총액과 지수와의 괴리잖아요. 우리는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결국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아까 IR부터 해서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면 아직 이거는 남아있는 문제예요. 사실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결국 주주 가치를 중시하기보다는 오너 가치를 중시하는 체제거든요. 오너들의 이익에 대변하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던지 간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주주 가치를 향한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잡았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매니저들이 하는데 그 매니저들이 그러한 펀드가 힘을 얻으려면 개인 투자자들과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 과정이 아마 저는 굉장히 진화하고 있는, 이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우리 한국 시장도 이제 진화의 시기가 온다면 아마도 그쪽 방향으로의 어떤 그런 새 결집 이게 강화될 것 같고 아마도 주식시장에 변호사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진규식 변호사가 지금 그렇죠. 저도 좋아하는 분이고 포럼 대표를 하다가 SM 이사회 의장이 됐잖아요. SM 그분이 의사회 가신 거예요? 네. 그러셨구나. 맨날 페이스북 보다. 그분이 진규식 변호사예요. 그렇구나. 우리하고 왜 좋은 기업 알리기. 왜냐하면 이게 또 하나 이제 탑다운이 있고 투자에는 바텀업이 있고 바텀업과 탑다운 모두 연동되는 게 결국 리걸 이슈거든요. 리걸에 관한 것들이 우리 시장이 어떻게든 간에 드디어 태동을 열었고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흐름이 나오면서 화면 변화를 줄 것 같아요. 첫째는 법적인 개정들이 있을 것 같고 시행령 같은 거.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문 자료로 다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선진국 지수 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되는 순간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요구에 직면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 가을에 큰 기회가 있었다고 저희는 강조해 왔어요. 그 기회를 놓치셨는데 2024년 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우리 시장이 진화하지 않고 있다고 믿는 분들은 언제 투자를 할 것 같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붙었을 때. 그렇죠. 또 PBR, 트레일링 PBR로 1.2배 오고 또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 순환전적 사고로 본다면은 어쩌면 또 끝없이 좋아진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실 주식시장, 우리 시장에서는 제일 위험한 때는 장밋빛 낙관이 칠 때가 제일 위험한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수련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거를 데이터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게 달라 보인다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확인된 한국 증시는 정말 기회가 없는 시장이에요.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도 기회가 없는 시장이에요. 모든 것이 좋아져 보이기 시작할 때 조심하기 시작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나빠져 있어서 더 최악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긍정적으로 돌리질 않으면 만약 이거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거는 그래도 지난 한 3, 4년간 저 EBS 리서치 전략에 야성의 리서치라고 어떤 분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희 트랙을 보신 분이라면 굉장히 그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애널리스트에 돌아가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선명하게 글을 못 쓰냐? 입증 자료가 부족하죠. 지금은 어떻게 글을 써야 훨씬 편하냐면 세상이 망한다고 얘기해야 훨씬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나오고 더 환호를 받을 수 있어요. 입증 자료가 훨씬 많죠. 그렇죠. 뭐 좀 머뭇거리고 있는데 뱅크도 런이 나고 CS도 리먼 얘기하면 되고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 얘기. 근데 도이체도 망한다 그렇죠. 그러고.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 소위 크레딧 스위스가 터진 날, 제가 뭐 참고적으로 아찔했어요 그날도 사실. 근데 두 가지는 생각했어요. 매크로를 좀 봐온 사람들은 딱 그 생각이 나는데 크레딧 스위스가 스위스의 은행이라는 거죠. 달러로 9천억 달러 갖고 있는. 두 번째는 주말 안에 그때 승부를 딱 봤는데 중요한 건 크레딧 스위스가 터졌을 때 원달러 환율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여기에서 아침에 딱 원달러 환율 여기를 봤더니 1298원이더라. 그러니까 한국역 탑다운 그날 무슨 데이터를 봐야 됩니까? 그날 아침에 크레딧 스위스의 소위 계정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터질 수 있냐를 계산하는 사람이 올바른 접근법이냐. 아니면 저희들처럼 한국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날 외부 변수가 생기면 무조건 원달러 환율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게 적절하냐. 그 차이는 매우 크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제한적이니까. 저희는 후자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그러한 고비마다 바텀업에서 충족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탑다운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게 이거예요. Y는 F 그런 세계를 추구했었죠. 뭐 자료 쓸 때 그게 제일 좋거든요. 1, 1에서 나쁘고 2, 1에서 3 그래. 이게 나쁘다는 이유가 10개가 나오고 좋다는 이유가 2개 나오면 뭘 택해야 되냐. 좋다는 이유 2개를 선택하는 게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코는 약간 다른 해석이 저희가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아까 주주가치까지 연동서서 해서 굉장히 전 좋은 변화를 보고 있거든요. 말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급발진을 하게 됐는데 이런 수단적 사고로 접근한다면 사실 지금은 어쩌면 매크로에 대한 고민을 확 줄이고 주식을 계속 사서 모아야 되는. 그렇죠. 그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2,500 가다 다시 2,400 갈 수도 있는데 내가 항상 이럴 때 정작 매크로를 덜 봐야 될 때 자꾸 매크로만 봐버리면
어떤 주식이 지수가 10% 올랐다가 3% 빠졌다가 다시 5% 오를 때 어떤 주식은 30% 올랐다가 5% 빠졌다가 40%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기업을 다 놓치게 된다는 거죠. 이미 작년 10월 이후에 내가 판 주식이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올라와 있는 게 확인되는 거라면 현재까지 포트폴리오 플레이는 잘못되고 있는 거겠죠. 어디가 좋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까 예정된 질문 아닌데 당장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강조드렸던 거는 1분기에는 자동차였어요. 그냥 숫자가 나오니까. 자동차,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모모전자 같은 전자인데도 숫자가 나오는 것들 지금 1분기 숫자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1분기가 숫자가 이제 4월 달에 딱 여는 순간 좋아진 것들이 일단 제일 안전해 보이죠. 그게 결국은 1분기 실적. 그렇죠. 뭐 대형주로 본다면 자동차 대형주, 그다음에 전자에서도 약간 가전에 갖고 전장에 관련된 전자 관련 주가. 그냥 LG전자라고 얘기하세요. 조심스럽죠. 다 SNS 다 얘기했던데요. 그렇군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냥 그런 것들 보는데 그럼 드디어 결전 시간이 또 왔어요. 좀 있으면 드디어 1분기 실적이 딱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런 말이 나오겠죠. 전자는 사상 최악이다. 그리고 온갖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왜 당황한 건 최근에 너무 빨리 장비주가 움직이더라고요. 여하튼 반도체라던가 이런 쪽에 하나의 축이 있고 돌아서는 게 또 하나 또 뭐가 있죠? 수출을 봐야 되니까 중국이 유동성을 먼저 풀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뭐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케미칼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은 적자가 나오겠지만 연말이 되면 흑자로 바뀌겠죠. 뭐 그런 것들 뭐 로케라던가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지금은 재미없어 보이는 것들이 그쪽에 도는 거고 그것들이 수출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수출 증가율이 이봐 이렇게 안 좋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반문을 드려요 저는. 2021년 봄에 수출 증가율 50% 나올 때는 그럼 왜 주가가 더 못 올랐냐는 거죠. 그렇죠? 증가율을 봐야 되는데 증가율의 변화. 그러니까 증가율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증가율이 떨어질 상황이에요. 이제 정확히 제가 뉘앙스를 이해하셨는데 지금은 1월 달이 가장 마이너스 증가율이 컸고 그 다음에 줄었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증가율이 뭐 마이너스 증가율이 마이너스 2% 1% 되면 주가는 폭발하겠죠.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증가율이 돌아왔으면 수출 증가율이 돌아왔으면 기업 매출이 돈다는 얘기니까 이익은 잘 안 나와도 매출 쪽에서 도는 걸 찾아야 되겠죠. 일단 매출이 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자꾸 당을 닫아서 매출 쪽에 딴에서 변화를 보면 아까 말했던 중국 쪽에서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거고 이쪽에서는 소위 그런 투자도 있고 뭐가 또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우리 김프로님이 썼던 글에서 진짜 보면서 혼자 웃었던 짤이 있어요. 뭐예요? 은행주 얘기하셨다. 왜? 제가 맨날 그 얘기해서 욕 엄청 먹거든요. 제가 그 얘기에서 얼마나 웃었냐면 칼럼에도 썼어요. 강의실에 거를 정말 우리가 같이 밥 먹다가 200% 공감한다고 그랬어요. 그 메이저 출신들이어가지고 밥 먹었다가 이제 얘기가 뭐가 나왔냐면 야 진짜 은행주 배당 투자 얘기를 한 거야 드디어. 왜냐하면 나보러 이제 형 뭐 배당 투자를 한번 하는데 어떤 때가 기회일까? 내가 야 옛날 김프로가 동네에서 정말 이 말 맞다. 우리나라 금융주는 한번 확 박살 났을 때 해놓으면 연말로 가면 배당 수익률이 확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올해 그것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봐요. 그것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생각보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하잖아요. 뭘 갖고 장이 확 빠질까요? 뭐가 확 무너져서 장이 빠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금융 불안정이라고 사실 CS가 뭐 100몇십 년 된 은행이 UBS로 넘어가고 미국의 상업은행들 어쨌든 뭐 상업은행이잖아요. 뭐 지역은행이지만 그 두세 개가 뭐 파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행이 주다냐 은행마저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제가 이런 거예요. 항상 요즘 이제 뭐 리서치를 떠나니까 더 직설적으로 종목 얘기도 하고 좀 그런 편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뭐 대놓고 뭐 이렇게 약간 얘기하는 시간에 고객들 만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센터장 하셨으니까 뭐 물어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그게 2월이었거든요. 아니 뭐 이렇게 고민들을 하시냐는 거죠. 뭐 중소형주를 해도 대형주를 해도 되고 지금은 빨리빨리 좀 그런 것들 사놓고 있으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들 생각하시냐면 요거 샀다 요거 팔았다 요거 잘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트레이딩에서 근데 그게 능력이 없어도 차례 기다리면 움직일 수가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장이 확 무너지려면 뭔가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죠? 뭐가 무너져야 되죠? 적자가 제일 심하게 나오는 게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반도체 아니에요? 반도체는 지난 2년간 이런 상황이 될 거가 생각보다 더 악화되고 있지만 이 상황 때문에 이 모양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하이닉스는 이게 만약 정말 시장이 약하다면 마이너스 10% 이상 나와야 되는 장중이라도 나와야죠. 그렇죠. 그것도 안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머릿속에서 막 망상에 들어가지 말아요. 막 세상이 망할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다고 망상 장애자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어쩌면 투자하고자 하는 욕구가 끌어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들은 상당히 유지해야 되는 시장에 온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책 얘기하려다가 갑자기 좀 시장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이건 업무에 관한 건데 저 김프로님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신용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풀어줘라 했더니 담당자들이 막 저기 지점 고객들에 대한 아니 우리 리테일도 있고 지점도 있고 뭐 기업 법인도 있고 뭐 대출 나가는 거를 막 종목들 한도를 막 위험하다고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 아니 야 좀 지금 위험한다. 막 회의까지 소집이 됐어요 제가. 새로운 대표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소문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 내가 리스크 관리가 안 돼. 이렇게 위험한데 세상이 망할지 그냥 회의 분위기 그대로 세상이 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용을 주냐? 네. 아니 제가 그러니까 종목별 신용 한도가 굉장히 묶여 있거든요. 위험하다는 생각하는 종목들은 다 묶여 있는데 그런 종목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가 제가 실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신용이 늘어들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어쩌면 이 책에서 계속해서 어쩌면 종말론이 아니라 순환連続 사고가 기반이 되는 소위 사이클을 판단하는 데이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가 주제 넘지만 우리 시장에서 솔직히 까놓은 책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시장 보면 맨날 이런 거죠. 바트먼 어프로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피터 린치 얘기하고 얼마나 피터 린치 멋있어요. 제가 한때 피터 린치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가다가 뭐 음식 먹어보고 사고 막 이런 거 돈을 너무 쉽게 벌잖아요. 그러니까 멋있잖아. 리타이어하고 집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원서 소위 월급 떠나면 그 책 보면서 야 이 사람 진짜 내가 그래서 주변에서 뭘 먹다가 좋으면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그런 실패 사례가 있어요 제가. 근데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데이터를 통한 해석을 하면 한국 증시는 매우 유용한 변동성이 크니까. 사실 김 프로님이 가끔 채권 시장 데이터 갖고서 나한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얘기해 줄 때 보면 그 촉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를 이렇게 흐름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그거를 기르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데이터를 좀 많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기사가 달라 보여요. 사실 제가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게 책에 별거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가끔. 아주 내가 오늘은 지난번에 저하고 쓸 때는 뭐 이렇게까지 안 하셨는데. 근데 요번에 든 생각인데 요새 장보다 든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 시장은 꼭 이런 상황이 되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거는 좀 우리가 이 사이클에 대한 이해 이것이 정말 더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리서치를 떠난 우리 윤지호 대표를 모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어디가 좋아 보이냐는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게 좀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투자의 이력이라든지 또 연구의 이력이 한 30년까지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저녁도 먹고 뭐 점심 뭐 차도 한잔 하면서 그냥 캐주얼하게 속 깊은 얘기를 할 때 집에 가면서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우리 뭐 막걸리 먹고 집에 갈 때 야, 그래.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리고 실행에 옮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딱 어떤 리서치를 쓴 그 직후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본인이 밤새 그걸 썼어.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근데 안 쓰시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리버럴하고 좀 자유롭게 이렇게, 그죠?
네, 그런가요? 말실수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실수하면 좀 어때요? 그래요. 뭐 제가 무슨 뭐 이제는 뭐 애널리스트 컴플 규정을 준수할 필요도 없고 뭐 근데 이런 거예요. 오늘도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좀 머리가 아픈 게 있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시장 얘기하니까 오히려 굉장히 또 선명해지는데 전에는 이제 이랬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갑자기 요즘 이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약간 내가 다른 업무인 줄 알았는데 다 시장과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오해를 풀어야 되고 고객들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보다 그걸 다 떠나서 그냥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좀 막연할 때보다. 그랬을 때는 맞아. 정말 오늘 말하다 보니까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결국 우리가 아까 우리 둘이서 얘기했던 정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정보가 과잉인 세상에 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취사 선택을 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계속해서 우왕좌왕하게 될 확률이 그렇죠. 높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이 책도 뭐 그런 거에 일조했으면 해서 만든 책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길로 들어섰다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왔는데 네. 어느 국면 근데 그게 뭐 투자에 무슨 피니시 라인이 있겠어요. 근데 대충 이제 제가 이렇게 후배들이나 이제 저하고 이제 아는 분들 많아 잘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공백을 느끼고 아 이게 아니네 하고 그 저쪽으로 다시 가버리는 케이스인데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가보면 조금만 더 가보면 아 투자의 지평도 열고 투자의 어떤 그 사람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퍼포먼스가 좋든 나쁘든 사실 그 운동도 해보면 자신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쩔 땐 이렇게 했다가 어떨 땐 저렇게 했다가 막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야 지금 전체 마켓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살짝 이제 왜냐면 일종의 주식시장이 쉬어가거나 좀 불안 국면을 2년 이상 이제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2년 정도 경험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닌 모양이다 하고 떠나는 분도 있고 이 방법이 틀렸나 보다 하고 다른 방법 조금 더 익사이팅하고 조금 더 이런 말초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은 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쭉 뭔가 더 조금만 가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 뭐 여기서 뭐 제가 미래를 알 수 없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도 저희가 미래를 알고 정답을 알고 있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어쩌면 아까 우리가 뭔가 남들이 모르는 홀리 그레일이나 비밀스러운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주변에서 계속 대화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내가 판단 내리고 내 포트폴리오를 조정해가는 훈련이 된 사람만이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생존할 수 있고 또 더 나아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장이 과거와 다르게 그래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믿음을 갖는다면 뭐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은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2,500이 상당히 두렵거든요. 사람들 계속 막혔으니까. 좀 조정받을 수 있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그 국면에서 버틸 수 있는지를 좀 판단하시면서 올해를 잘 끌고 가시면 저는 뭐 올해 언제부터 빠지냐 언제부터 뭐가 문제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번에 굉장히 의미 있는 주사를 한번 맞은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놀랬던 사건을 한번 겪었는데 시장의 변동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변동성보다 더 큰 사건이 나와야 줘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나올 수 있을지. 그런 입장에서 저는 오늘 뭐 김프로님과 얘기하면서 저도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째요? 삶이 조금 더 여유 있어졌어요? 아니면 더 힘들어졌어요? 리서치센터 할 때? 그런 거죠. 약속은 좀 줄었는데 스트레스는 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임원회의라는 게 저는 이제 직급이 높아져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직급은 뭐 높아질 때보다 실제 숫자 관련된 일을 하고 또 저희가 아무래도 애널리스트 출신이다 보니까 이상주의적인 게 있잖아요. 뭐 굳이 뭐 이렇게 실적 같은 것도 야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런 말 하니까 이제 사실은 중요한데 뭐 그런 고민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또한 제가 무슨 직장생활이라는 게 얼마 전에 그 아는 관두신 형님들 만나서 식사를 모셨는데 제가 이제 약간 이거
좀 힘든데 형님 그랬더니 야 집어치고 열심히 다녀 이러더라고요. 나와 보니까 네 생에 보면 그러잖아요. 거의 전쟁터가 나오면 지옥이야. 돈 문제를 떠나서 야 그래도 그렇게 보고도 받고 이러는 게 낙이 있는 거야. 너 그러니까 개설이 막 이러는데 그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엄청나게 즐겁다라기보다 이거 사연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좀 여유가 생겨서 그 이번에 칼럼을 제가 이제 매달 한 2군데 쓰고 있는데 뭐 이 책은 이런 책이고 좀 편한 글들을 자주 쓰려고 해요. 그래서 좀 그런 거 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라이브 시간은 좀 긴장감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가끔 시간이 되시면 이 공간에 오세요. 아니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한 분기에 한 번이나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 오셔서 또 시장을 이렇게 관조하면서 느끼는 바 그리고 우리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 이력으로는 조금 더 연초가 짧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자의 선배가 되셨네. 그냥 뭐 김프로님한테 말씀드리면 그런데 어디 가도 이제는 얼마 전에 이제 끝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우연히 전에 이제 업계에서 저희 갑이죠. 매니저분들 하셨던 분들을 뵀어요. 그러니까 약속했던 만남이 아니라 우연히 어느 식당에서 옆에 계셔가지고 봤는데 진짜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냥 아이 윤수장님 그래도 계속 현역에 계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 나가겠다 생각한 게 방송 가끔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러더라고. 오히려 나도 그러더라고.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네,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항상 앞에서 세미나하고 그러시던 분이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뭐 출판을 하게 되면 책이 좀 많이 팔리기를 바라는 게 저자들의 마음이긴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요즘 책이 잘 안 팔려요. 근데 저희 얼핏 보니까 우리 윤지호 저 대표와 그 동료들이라고 했는데 6분? 5명에서 그 n분의 1 해봐야 거의 저녁값 정도밖에 안 나오실걸요? 돈 벌 생각을 만든 책은 아니니까. 그런 걸로 쓴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업계 동료이자 또 친구로서 이런 기회에 책도 소개해드리고 또 반갑게 인사를 하고 또 여러분께는 마켓을 보는 조금 다른 시각도 보여드리게 된 것 같아서 괜찮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자, 저는 다음번 신가대와 또 책과 함께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